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행사 기획을 전임 우리 기조실장이신 김근주 박사님한테 기획을 조금 의뢰를 했더니 저더러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저희 연구원의 오비와 전임 원장님들 모시고 얘기를 했더니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꼼짝 못하는 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일하는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또 이걸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직접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개회사에 이어서 제가 기조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다양성의 도전을 이렇게 주제로 삼기까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나 이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의미와 함께 그 도전의 내용이 뭘까 이거를 일단 제 생각을 드리면서 여러분 참석자들의 그 성찰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조금 더 생각을 나아가게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의 속도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공에 따라 전문 분야에 따라서 이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60년 동안 1인당 GDP 기준으로 봤을 때 222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들하고 함께 그래프를 그려본 이유는 일본,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그 1인당 GDP 증가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다른 나라들보다 달려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지난 300년 동안의 그 성장률이나 생산성 증가율과 자본주의 시대 이전의 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해본 그 메디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20세기의 생산성 증가율, 한 해에 이루어진 생산성 증가율은 17세기 이전까지 연간 생산성 증가율이 한 8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0.02%쯤 증가하던 생산성 증가율이 20세기에 들어오면 세계 경제 기준으로 이게 1.6%씩 해마다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또 유독 이렇게 빠른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왔다라는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인 60년대만 해도 요즘 아파트에 있는 그 아파트 쓰레기 폐기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사실은 엿이나 이렇게 튀긴 강냉이나 이런 거 다 바꿔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돈을 줘야지 이제 치우는 이런 거가 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고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못을 해소하려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못이 귀하니까 그냥 나무로 지은 그 집을 불태워서 쇠못을 해소하고 뭐 이런 시절도 있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과거에는 물질적인 거가 이제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처리하는 비용을 줘야만 뭔가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게 있으니까 그것과 관계급부로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은 사실 그만한 속도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그 인체의 구조이고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몸에 취약하고 있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도시화인데 도시 인구가 사실은 한 4분의 1 수준에서 60년 만에 5분의 4 수준으로 이렇게 증가해왔고 역시 그 증가 속도를 보면은 구미국가에서는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완만하게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점도 있었지만 비교적 우리나라에 비하면 완만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반면 한국은 또 6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행했죠. 그래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규모 경제를 이루고 성장도 도움이 되고 고용 기회도 또 확충이 되고 편의시설 문화 인프라도 증진하고 좀 경제적으로 그런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과밀화나 환경악화나 또 범죄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그 부작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포착되는 제가 보기에 하나의 측면은 이게 이제 도시화
이루어지는 그 생활환경 변화고, 그 다음에 60년간의 1인당 GDP 증가가 시사하는 점이 비경제 활동을 할 때의 기회비용이 너무너무나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최근 10여 년간 혹은 5년간부터 아주 구조적인 변화가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 60년대부터 서구에서 얘기하던 대중소득 고도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은 그 생존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 중에서 덮여 있다가 최근에 있어서야 폭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 수명은 지난 60년간 거의 2년에 1년 가까이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월드뱅크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북한도 80년대까지는 사실 우리하고 비슷하게 기대 수명이 변화해 오다가 기후로 이제 우리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뭐 이렇게 단절적인 그다음에 이런 기간 없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해왔고, 지금 일본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구 구조 변화의 속도가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속도 측면에서는 월드 넘버 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3년이어서 30명도 안 되는, 그러니까 노년 인구 기한인기가 그러니까 30명도 안 되지만 앞으로 한 10년 넘어가고 40년대 말 이렇게 가면 그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 어린애는 빼고라도 이렇게 부양할 정도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실 그 40년대에 되기 전에 아마 지금과 같은 경제 활동 특성이 유지된다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자의 경제 활동이 확연히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압력,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압력에 대응해서 사실 변화해야 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통계청에서 64세까지만 생산 가능으로 이렇게 삼아서 65세 이상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잘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도 속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온 제도에서 연령 기준 같은 것들도 빨리 바꿔야 될 그 시점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겪는 변화 중에서는 기업 활동의 변화를 빼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첫 번째 그래프는 노키아 매출이 4년 동안에 저렇게 급속히 증가했던 시점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7년 동안에 노키아가 얼마나 급속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멸을 위해서 치닫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데이비드 코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제 물론 외환위기 계기로 망한 재벌 그룹도 있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한국 경제의 굉장히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이런 쇠락의 길로 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다면 사실은 핀란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정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포스코,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설립 당시에 주력 산업으로 삼았던 분야는 더 이상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게 명확해야지 시대여서 주력 산업을 바꾸고 있죠. 포스코 같으면 사실은 지금 소재 산업으로 변신, 그러니까 철강에서 이제 얻는 부가가치가 50%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LG도 마찬가지죠.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배터리가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도 조선업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선박으로 이제 진화하고, 또 환경 친화적인 선박을 만들어내는 영역을 주력 산업 영역으로 삼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나 기업 생산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 기업들이 1950년대에는 평균 연령이 60년도 넘었는데 10년 전에 측정을 해봤더니 18년이었고 그때 이제 예상하기로는 아마 10년 후에는 4분의 1로 3의 1 기업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위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순위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빠른 변화가 항구적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패스트 패션 업계에서 생산 방식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사실 지금 일랜드에서 스피드 오피스를 만들고 뭐 일 생산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그러지만 동대문 시장에서 60년, 70년대부터 하고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소위 월드 넘버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이제 자라인데, 스페인 기업 자라인데, 넘버 2가 스웨덴 H&M이고, 3위가 유니클로. 아시아에서는 유니클로가 넘버 1이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성은 패션 산업의 가장 바틀렉이 뭐냐, 이윤을 크게 하는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재고, 그러니까 겨울에 올해 유행할 어떤 거를 디자인을 하고 또 날씨가 선선해질 건지 더울 건지도 또 감안을 해서 옷을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다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면 이제 아울렛으로 가야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되고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고만 줄일 수만 있어도 이윤율을 월등하게 높일 수 있는데 잘하는 일찍이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신상품을 공개를 하고 다음 주에 가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자라 매장이가 마음에 든 거 있으면 그 주에 안 사면 다음 주에 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지금 일랜드 오피스가 벤치마크인 것처럼 소량의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매장에 내려서 고객 반응을 보고 그게 제품 매니저한테 전달이 되고 제품 매니저가 또 설계자한테 전달하면 그게 바로 생산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합 오피스 쪽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런 빠른 스피드 경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업 안에서 생산 방식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초에 테일러 시스템, 이게 뭐 노동을 착취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 동작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과학적 관리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생겼을 때 다른 한편에는 헬리포드 같은 기업가가 나와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다가 테일러 연구 성과를 결합을 해서 사실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노동자의 급여는 획기적으로 또 함께 높여서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산 시스템 변화가 이게 보상의 변화를 가질 수도 있고 작업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있고 이제 변화의 종류가 있을 터인데 여러 종류를 또 전문 분야나 주목하는 분야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2000년대와 2010년대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12년 동안에는 11점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인디케이터가 제가 빠져 있는데 55.4에서 66.5니까 11.1%포인트가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 10년 동안에는 불과 1.3%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증가 속도가 당연히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생산 가능 인구의 고용률이 70%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를 넘어서까지 저 추세로 계속 증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경활의 기회비용, 여성들이 생각하는 기회비용이 그 국민소득 222배 이거 가지고도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인류사 속에서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60년 동안 커져왔고 그게 누적되어 오다가 사실은 최근 10년 동안에 저런 폭발적인 경제활동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정책적 시작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육아휴직을 막 길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주는 게 지금 경제활동 증가는 했지만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진 지난 10년간의 현상에 뭔가 정책적 대응한다면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은퇴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조금 보완해준 소프트 랜딩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하고 또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연령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남녀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의 65세 이상자의 경제활동은 지금 약간 둔화되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지만 여성은 아직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최근 5년 동안의 65세 이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보면 이렇게 6%를 넘는 수준으로까지 지금 증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연령자의 건강 상태도 훨씬 과거보다 좋아졌고 또 아까 부양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끼인 세대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자식도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이런 끼인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사회 현상으로서는 끼인 세대라고 표현하지만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연령자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노후소득 보장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은퇴를 해야 되는 이 시기에 난감함이라는 것은 65세가 넘어서도 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과거는 훨씬 더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게 적어도 65세, 70세까지는 과거의 60세, 64세를 바라보는 눈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정책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작업 현장이나 사회적으로도 그거에 합당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산업안전 문제이고 작업적 환경 문제이고 평생 교육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개발연구원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대학의 기능하고도 밀접한 그 대학의 진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류 외국인은 사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기준으로 4.9%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5%를 넘었을 것 같은데 그게 20년 동안 일어난 변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계산을 조금 해보면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미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굉장히 전향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우리 사회 압력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구조 변화 압력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속도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외국인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앞으로 10년 안에 늘어나서 아마 10%를 증가하고 아마 18% 내외 그 정도까지 가는 데는 또 한 20년이 저는 안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20%면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비율이에요. 사실 파리 교회 같은 한 25%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 통합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문화 출신들이 그 나라에 와서 가는 사회 통합의 문제 그런 도전이 우리도 20년 후에는 생길 거라고 봐야 되고 20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도중에 스캔들도 있고 굉장히 어떤 갈등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인구 구조 변화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고 기술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 6.29선은 유명한데 사실 75년 6.29는 이 스티브 워즈니아크, 그러니까 화면에 글자를 처음 본 일이 75년 6월 29일의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타이프라이터에서 타이핑을 하면 종이에 글자가 인쇄돼 나왔지만 그 화면에다 하고 저장했다가 인쇄기로 보내고 이거 단초가 이때 마련된 거죠. 최근 우리가 왜 기술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렇게 PC에서부터 인터넷, 또 인공지능, 최근에 이런 생성형 AI 여기까지 온 이제 계기들이 몇 번 있어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직전에 계기는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대국이었고, 제가 이게 생성형 AI 알지만 요즘은 많이 써보셔서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가 있죠. 미국 화가. 그 인상파들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화가인데 파리 유학 갔다 와서도 저런 스타일의 그림을 추구해서 아주 유명한 화가. 그래서 고독, 소외, 공허함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그림인데, 이 네 그림 중에 어떤 거가 그 화가 그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그림은 오토매트 27년 작품이고, 이게 두 번째 그림이 이게 찹수회가 한국말로는 자체입니다. 자체 29년 작품이고, 이 세 번째 그림이 밤새 많은 사람들 작품이에요. 이게 그 에드워드 호퍼 스타일로 카페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남녀를 그려줘 하니까 달리 2가 그림. 여러분들 그냥 구분하기 힘드시잖아요. 그 에드워드 호퍼를 아주 연구하신 분 아니면 힘들 거. 이런 시대가 살고 있어서 이제 소위 기술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2050 여성 CEO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했어요.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랬더니 부산에서 영어학원 부원장을 하고 있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그림책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글을 썼고 미드전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출판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작가들이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작가들은 또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가 없이는 내가 그림책 못 만들었는데 이제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이런 시대가 된 거지요. 분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또 뭔가를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10개 중에 8개는 한 세대나 두 세대가 되기 전에 생긴 기업들이고, 우리나라에서 10대 부자 중에 5명은 당대의 자수성가 하신 분들입니다. 김병주 사모펀드 분도 그렇고, 여기 김정주 씨가 사실은 유명을 달리해서 상속받은 사람들 이름은 적었지만, 여기 이제 넥슨 김정주 대표장이고, 이 5사람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직후에 무슨 십장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발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기업을 이루어서 부자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소위 요새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이런 것에 우려를 많이 하는데, 조그마한 그 숙련 차이 혹은 그 기회를 보는 것의 차이가 저는 큰 부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를 이렇게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숙련 구조도 변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중간 스킬이 한 이렇게 70%쯤 중간 숙련이 70%쯤 됩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90년하고 20년 사이 30년 동안 서비스업은 70%까지 46%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한 11% 이상 줄었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숙련 기능의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점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의 구조에 서비스업이 운영해지는 시대에 서비스업의 뭔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숙련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잘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 변화 시대에 맞게 교육 시스템이 변화해야 되는 이런 또 도전을 하고 있고, 작업 조직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스피드 경영에서 잠깐 예를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참고만 하시라고 작업 조직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구글이나 스포티파이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주식회사 닷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5년 전 얘기인데 제가 요즘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주니어하고 20, 30대하고 60에 가까운 분하고 함께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니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지고 시니어는 그걸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는 이런 협업을 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사다리 타기 해서 함께 밥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세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기술 변화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은 이렇게 고용제약이 강화된다든지 원격 근무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너무나 많이 하시는 얘기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달에 나온 책인데 거기 사회학자가 쓴 이지엘 교수님 와 계시는데 사회학자가 쓴 글들 중에 이제 재미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런 해안을 보여주는 또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옛날에는 표준화를 추구했다면 요즘은 굉장히 독특함을 추구하는 사회다. 우리 소위 MZ세대의 특성으로 변화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돋보이고 하고 싶은 이런 것도 많고, B급 감성이 또 향수를 불러내는 시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수우파나 이런 것들, 또 옛날에는 없던 그 사람의 주목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쁜 대표적인 게 아까 눌려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어떤 그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좋겠는데 또 무지마 테러 같은 이런 일도 유명한 것 같고, 그래서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에 주목해야 될 일이 생기고 도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그 K컬처에 편승을 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이 또 한국에 오는 이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감성도 달라져 있고 또 문화 콘텐츠 구상으로 우리가 기반으로 해야 될 거가 또 과거하고 다른 어떤 교두보가 확보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에 대한 공정성 기준도 요즘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반응을 MZ세대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20년 전에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생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도 뭘 하려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욜로, 그러니까 조기 빨리 돈 벌어서 나는 평생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다음에 나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 돌봄뿐만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일가정 균형, 또 도전 시대이기도 하고, 요새 그 기업가와 근로자 생각, 근로자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어느 면에서는 체년도 배경이 있겠지만, 야, 화이트 칼라 익스텐션 하면 안 돼? 오히려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연 이게 시대에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시장에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정부 역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정부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앱을 하나 봤는데 웰로라는 그 앱인데 내 그 처지를 입력을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복지 그룹에서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런 앱을 개발했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을 할 때에도 정부가 무슨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이런 것보다는 민간의 이런 이니셔티브를 좀 존중해서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개발할지는 미처 상상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양성의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